거절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서로 빚진 것도 없는데 단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무예거,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중에서. 따라 거절은 늘 어렵지만 반드시 능숙해져야 해. 상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표현으로 확실하게 거절해야 곤란을 겪지 않아. 바쁜 상황에서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생각지 않던 야근을 해야 하고, 친구와 선약이 있는데 회식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면 친구로부터 신뢰를 잃게 돼. 억울한 마음은 그 다음 문제로 치더라도 불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안함 때문이야.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으면 상대방이 나를 신뢰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 이때 선뜻 거절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상대방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되지. 재차 부탁하는 상대를 보며 미안함은 어느새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바뀌게 돼. 그렇게 되면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고를 수 없는 선택지가 되는 거야. 거절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상대와의 관계가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야. 거절의 대답을 듣고 실망하는 상대의 표정은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지거든. 직장에는 남을 평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의 부탁은 더더욱 거절하기 어렵지.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사람을 몰인정하다고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평가가 여지없이 맞아떨어졌다며 호들갑을 떨게 분명하니까. 그런데 따라 거절한 후의 상황은 생각처럼 그리 절망적이지 않아. 저마다 고유 업무가 있고 업무 계획에 따라 일을 해. 그런 상황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부탁받는 것은 온전히 상대가 도움을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어. 거절한다 해도 전혀 미안할 일이 아니란 거지. 또 업무의 선을 긋는 것은 상대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거절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너의 일이 아니라면 의무감을 가질 필요도, 거절을 미안해야 할 필요도 없단다. 주변에 맺고 끊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니? 아마 뚜렷한 주관으로 자기 일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일 거야. 오히려 사람들은 정당한 거절을 응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거절의 필요성을 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역시 쉽지 않아. 이때 아빠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방법이야. 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머쓱하게 웃거나 예스를 외치는 대신 그냥 하고 몇 초간 있는 거지. 쉽게 답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상대에게 거절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란다. 단 몇 초에 불과하지만 적절한 거절 멘트를 고를 수도 있고, 또 고심하는 표정으로 하고 침묵하는 순간 상대방은 대답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어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가져올 수 있어. 이런저런 사족을 보태지 않고도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라니 정말 침묵은 금이란다. 어찌 보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갖췄다는 사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기도 해.
오히려 거절의 상황은 나를 필요로 하는 기회의 순간인 거지. 그러니 때론 거절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된단다. 따라 거절을 온전한 자유의지로 선택하렴. 지금 누군가의 부탁에 마음이 조급하다면 하고 5초를 세어봐. 그리고 생각을 마친 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마음을 다해 돕고 그렇지 않은 일은 말끔히 거절하면 되는 거야. 좋은 제안은 그 반대편에서도 생각해보라. 어느 날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어. 나는 큰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부르더군. 줄기에 옹이가 가득하고 가지는 굽어서 길이조차 제대로 잴 수 없어.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은 쳐다보지도 않지. 자네가 하는 말도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네. 장자가 대답했어. 전에는 산에 사는 살쾡이라는 녀석을 본 적 있나? 이리저리 자유롭게 날뛸 수 있지만 그러다 덫에 걸려 죽는 놈이라네. 또 저 검은 소는 하늘을 들이울 만큼 크나 작은 쥐 한 마리를 잡지 못하지. 자네가 지금 큰 나무가 쓸모 없음을 근심하고 있는데 어찌 그 나무를 넓은 들판에 옮겨 심고 가지가 드리운 그늘 밑에서 편히 쉴 생각은 못하는가? 그리고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도끼에 찍히거나 해를 당할 일도 없는데 나무가 괴로울 일이 있겠는가? 장자에 나오는 큰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자 넌 이렇게 말했어. 우리 반에도 키 큰 친구, 작은 친구 있는데 모두 다 예뻐. 세상 일은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나름이야.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상황도 180도 달라지지. 장자는 쓸모 없음의 유용함을 말했지만 때론 쓸모 있음이 화를 불러오기도 해. 혜자의 나무가 곱고 다루기 쉬운 나무였다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잘렸겠지. 이렇듯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항상 공존하고 있어. 좋은 제안은 반드시 그 이면을 봐야 해. 아빠가 살아보니 인생은 굴곡이 심한 산의 비탈길과 같아. 좌우의 굽이도 심하고 위아래의 높낮이도 제각각이라 오르는 일이 쉽지 않지. 자칫 한눈을 팔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 너에게 찾아온 달콤한 제안은 구불구불한 비탈길에서 잠시 만난 작은 쉼터에 불과해. 어쩌면 그곳의 집안이 무르고 약해 오래 머물다가는 길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 멈추지 않고 지났다면 무너져 내릴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야. 현재 직장보다 좋은 조건의 영입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작정 사표를 내던지고 이직해야 할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에 제안을 거절해야 할까? 뚜렷한 주관 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다 보면 상대의 나은 점은 실제보다 부풀려 받아들이고 자신이 처한 현실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그래서 열이면 열, 자기 일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란다. 이런 상황에서 받는 좋은 제안은 일생에 다시 없을 천운인 것만 같아. 누구는 월에 1,000만 원을 번다더라. 그 집 정말 대박집인가 봐. 저녁 시간에 손님이 끊이질 않아. 그 직장은 정말 편한가 봐. 매일 한가해 보여.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 월에 1,000만 원을 번다던 그 사람은 1년 중 한 달만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어. 대박집 일하던 그곳은 마침 그날 지역 행사가 있었을 수도 있지. 편하게 일하는 것 같던 그 사람은 사실 매일 야근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제 좋은 제안의 이면을 살펴야 하는 이유를 알겠니?
그것도 객관적으로 말이야. 무작정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에 이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의 조언을 구하렴.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듣고 좋은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열하기만 해도 판단에 큰 도움이 돼. 내 주변에 장자와 해자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으라는 뜻이야. 그런데 따라 어린 시절에 내가 키 큰 친구든 작은 친구든 모두 다 예쁘다고 한 것은 아마도 모든 일에 좋은 면을 보려는 순수함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었을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면의 이면을 살피는 냉철함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어쩌면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희망을 바라는 순수함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 때론 숨은 이면을 살피는 현명함으로, 때론 희망을 그리는 순수함으로 삶을 살아가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정하라. 회사 게시판에 알림글이 하나 올라왔어. 얼마 전 퇴직하신 분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지. 회사에서 수십 년을 일한 분의 기쁜 소식은 충분히 나눌 만한 이야기이지. 하지만 아무도 그 소식을 언급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현역 시절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거든. 좋지 않은 의미로 말이야.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아부하기 일쑤이고 곤란한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 그런 처세술로 직장에서 오래 버틴 걸지도 몰라. 직위를 얻고 인망은 잃은 셈이지. 남의 대소사에 무관심해지는 사회 분위기는 서로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원인이기도 해. 작은 단말기와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어떤 정보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야. 아빠가 어린 시절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온종일 도서관을 뒤져야 겨우 몇 줄 건질 수 있었는데 말이야. 또 요즘은 장을 보러 직접 마트에 가지 않아도 새벽같이 집 앞으로 물건을 배송해주고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감촉을 느끼지 않고도 화면으로 책을 볼 수 있어. 이렇듯 앉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사람들은 남과 연결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야.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다 못해 끊어져 버리면 세상의 모든 흐름은 나로 시작해 나로 끝나게 돼. 적당히 친한 사람의 결혼 그리고 부고 소식은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지.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의 대소사는 무시하다 못해 인상 찌푸릴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아무리 작은 방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정이 필요해. 혼자 하는 여행의 환상을 품고 막상 떠나면 말할 사람이 그립고 맛있는 음식을 나눌 이가 그립고 좋은 경치를 함께 볼 사람이 그리운 법이지. 또 아무리 차가운 이성과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시대라 하더라도 정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위로받아. 따라 회사도 일하는 곳 이전에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란다. 그러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와는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관계의 고리를 유지해야 해. 직장 생활을 20년 한다고 가정해봐. 그 사이 내가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을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니? 아빠는 내가 예의를 지키고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 예의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아. 일은 조금 서툴지라도 당당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다음의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지. 그렇게 자신을 다져나가면 사람들은 너를 정말 멋진 사람으로 기억할 거야.
아부하는 말로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상대에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말이야. 회사를 그만두고도 너의 소식을 들은 옛 동료 누군가는 연락을 해왔으면 해. 아무리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말이지. 그렇게 연락이 닿은 사람은 긴 인생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인연이 되는 거란다. 딸아, 지금의 자리를 떠난 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늘 고민하렴. 그 고민이 너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고민에 대한 답을 하나둘 찾아가며 진짜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랄게.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쉽게 휘둘린다. 아빠, 파란불인데 후진을 하면 어떡해? 너의 말에 흠칫 놀라 차를 살폈지만 다행히 차는 안전하게 잘 멈춰 있었어. 차가 후진을 했었어? 라는 나의 대답에 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 내가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거든? 분명히 우리 차가 뒤로 움직인 것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를 알겠더라. 우리 차 옆에 서 있던 버스가 신호가 바뀌고 조금 먼저 출발하자 우리 차가 후진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 거야. 버스가 차창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했겠지. 가로수 한 구름 안이라도 함께 보였더라면 버스가 움직이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우리는 때때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평소에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며 후회를 하곤 해. 자신의 평소 습관이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았을 법한 일을 하는 경우는 대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야. 차창이 버스에 가려져 자신의 차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하는 것처럼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으면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휘둘리게 돼. SNS에는 누가 더 완벽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지 경쟁하는 게시물이 쉴 새 없이 올라와. 감성이라는 구실은 자기 자랑을 거리낌 없이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보기 좋게 꾸며진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좋아요를 연신 누르며 찬사의 댓글을 쓰기 바빠. 이런 세상의 흐름은 자기 본 마음을 돌보지 못하게 생각의 창문을 가려버려. 따라 뭔가에 휘둘리는 듯한 생각이 든다면 마음의 여유를 되새겨야 해. 그런데 바쁜 일상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야. 성장을 재촉하는 사회 분위기는 젊은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죄악으로까지 여기곤 하지. 그럼에도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선 반드시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단다. 아빠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걷기야.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처럼, 걷는 동안 생각은 분명해진다는 토마스 만의 말처럼 걷기 하나만으로도 너를 이리저리 휘두르는 마음의 잡념을 덜어낼 수 있어. 내딛는 발걸음의 규칙적인 리듬이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켜주지. 또 중간중간 눈에 들어오는 다양한 풍경을 통해 어지러운 머리를 환기할 수 있어. 너의 걸음을 따라 함께 걷는 사람이 없더라도 괜찮아. 오롯이 혼자 걷는 길은 깊은 사색을 가능하게 하고 걷기로 잔잔해진 마음의 호수에 허리를 숙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거든. 흐르는 물에는 얼굴을 비춰볼 수 없는 법이야. 누군가 너의 마음에 돌을 던져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면 어디든 걸어보자. 걸음마다 몸은 흔들릴지언정 마음만은 편안히 가라앉을 거란다. 따라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봐야 해.
걷기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유 공간에 너만의 가로수 한 그루를 심어보렴. 그렇게 뿌리 내린 가로수는 아무리 큰 버스가 내 옆을 지나더라도 꿋꿋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거야. 그때 비로소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너로 살아갈 수 있을 거란다. 그렇게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항상 나여야 한다. 누군가의 조건 없는 선의에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큰 것을 바라며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야. 그러니 재능을 나누거나 기부금을 내는 것도 먼저 자신을 챙긴 뒤에 생각해 볼 일이란다. 어느 마음씨 좋은 식당 주인이 매달 하루를 정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어. 따뜻한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불황으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주인은 무료 식사 제공을 그만둬야 했어. 그동안 연신 고마움을 표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금껏 무료로 밥을 얻어먹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며 재차 식당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을까? 아니었어. 당연히 밥을 얻어먹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식당에 들른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주인의 말에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듯 속상해했어. 그 중에는 어서 밥을 내놓으라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지. 누군가의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 마련이고 그 호의가 반복되면 원래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처럼 느껴지게 돼. 그러니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선행을 베푸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란다. 만약 식당 주인이 자신의 가게를 먼저 돌보고 큰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화풀이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야. 때론 나누는 기쁨에 중독되어 자신의 수익 대부분을 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남을 돕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도 있어. 여유 시간을 온통 봉사활동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빠의 대답은 절대 아니다란다. 올바른 베품은 자신을 온전히 챙길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렴.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가정을 꾸려나갈 때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야. 몸 상태를 생각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자칫 큰 병을 얻어 휴직해야 할 수도 있어. 회사로서는 갑작스러운 직원의 공백으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기겠지. 또 자신의 기분을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떠난 가족 여행은 즐거울 일 하나 없는 고행길이 되는 거야. 덩달아 함께한 가족도 감정이 상하게 되지. 여유 시간이 없는데도 무리해서 야학 선생님을 자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개인 일정과 겹쳐 수업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시작은 선한 마음이었을지라도 자신을 챙기지 못한 잘못이 선행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야.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나로 두고 상황을 살피다 보면 차츰 자신의 역량을 알게 돼. 자신의 역량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한계점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한계점을 알아야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알 수 있어. 자신의 한계를 가늠하지 못하면 능력 밖의 일에 매달리다 큰 시련을 겪을 수도, 막연한 두려움에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지. 그러니 자신의 한계점을 제대로 알아야 온전한 능력 안에서의 베품도
가능한 법이란다. 따라 어떤 일이든 우선순위는 자신이야. 그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렴. 그렇게 자신을 알아가고 능력 안에서 마음껏 베푸는 내가 되길 바란다. 고민 없는 삶이 더 위험하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티베트의 속담이란다. 여기서 걱정을 고민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 고민을 해서 고민이 없어지면 고민이 없겠네.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아빠는 이렇게 한 번 더 바꿔보려 해. 고민을 해서 고민이 많아지면 고민이 없겠네 라고. 고민을 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게 왜 고민이 아닐까? 아빠는 젊은 날 지인들 사이에서 고민 없이 사는 걸로 유명했어. 그야말로 인생을 물 흐르듯 살아갔지. 고민 없는 인생이 최고라며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고민조차 의식 너머로 흘려버리려 노력했어. 그 당시엔 정말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이루면서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늘어나자 그때까지 꿈꿔왔던 고민 없는 인생은 그저 인생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고민을 하나둘 헤쳐나가며 성장할 수 있었지. 고민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야.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 상황을 파악해가며 그동안 경험하고 익힌 지식을 접목하는 과정. 바로 고민이야. 고민하는 사람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결과물에도 많은 차이가 생겨. 고민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노하우를 쌓게 되니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지. 고민은 생각의 다양성을 키워준단다. 생각이 꽉 막힌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고민이 부족한 사람이야. 어떤 현상이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나름의 결론에 다다르는 때가 있어. 거기서 고민을 멈춘다면 자신만의 편협한 생각에 갇혀 시야가 좁아지게 돼. 그런데 현명한 사람의 진짜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이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적당한 고민에 적당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세상의 진리라며 강요하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고민해야 해. 고민은 좋은 사람을 끌어당겨. 평소 고민하는 습관으로 사고가 확장된 사람들은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서로 다른 생각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기에 자신이 볼 수 있는 영역을 무지로 여기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질문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단다. 따라 이제 고민을 해서 고민이 많아지면 고민이 없겠다는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니? 고민을 많이 하기 위해 고민하렴. 크고 작은 고민을 헤쳐나가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커져 있는 너를 발견할 수 있을 거란다. 그렇게 진짜 고민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거절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서로 빚진 것도 없는데 단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무행거,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중에서. 따라 거절은 늘 어렵지만 반드시 능숙해져야 해. 상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표현으로 확실하게 거절해야 곤란을 겪지 않아. 바쁜 상황에서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생각지 않던 야근을 해야 하고, 친구와 선약이 있는데 회식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면 친구로부터 신뢰를 잃게 돼. 억울한 마음은 그 다음 문제로 치더라도 불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안함 때문이야.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으면 상대방이 나를 신뢰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 이때 선뜻 거절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상대방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되지. 재차 부탁하는 상대를 보며 미안함은 어느새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바뀌게 돼. 그렇게 되면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고를 수 없는 선택지가 되는 거야. 거절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상대와의 관계가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야. 거절의 대답을 듣고 실망하는 상대의 표정은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지거든. 직장에는 남을 평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의 부탁은 더더욱 거절하기 어렵지.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사람을 몰인정하다고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평가가 여지없이 맞아떨어졌다며 호들갑을 떨 게 분명하니까. 그런데 따라 거절한 후의 상황은 생각처럼 그리 절망적이지 않아. 저마다 고유 업무가 있고 업무 계획에 따라 일을 해. 그런 상황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부탁받는 것은 온전히 상대가 도움을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어. 거절한다 해도 전혀 미안할 일이 아니란 거지. 또 업무의 선을 긋는 것은 상대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거절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너의 일이 아니라면 의무감을 가질 필요도, 거절을 미안해야 할 필요도 없단다. 주변에 맺고 끊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니? 아마 뚜렷한 주관으로 자기 일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일 거야. 오히려 사람들은 정당한 거절을 응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거절의 필요성을 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역시 쉽지 않아. 이때 아빠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방법이야. 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머쓱하게 웃거나 예스를 외치는 대신 그냥 하고 몇 초간 있는 거지. 쉽게 답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상대에게 거절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란다. 단 몇 초에 불과하지만 적절한 거절 멘트를 고를 수도 있고, 또 고심하는 표정으로 하고 침묵하는 순간 상대방은 대답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어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가져올 수 있어. 이런저런 사족을 보태지 않고도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라니 정말 침묵은 금이란다. 어찌 보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갖췄다는 사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기도 해. 오히려 거절의 상황은 나를 필요로 하는 기회의 순간인 거지. 그러니 때론 거절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된단다.
따라 거절을 온전한 자유의지로 선택하렴. 지금 누군가의 부탁에 마음이 조급하다면 하고 5초를 세어봐. 그리고 생각을 마친 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마음을 다해 돕고 그렇지 않은 일은 말끔히 거절하면 되는 거야. 좋은 제안은 그 반대편에서도 생각해보라. 어느 날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어. 나는 큰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부르더군. 줄기에 옹이가 가득하고 가지는 굽어서 길이조차 제대로 잴 수 없어.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은 쳐다보지도 않지. 자네가 하는 말도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네. 장자가 대답했어. 전에는 산에 사는 살쾡이라는 녀석을 본 적 있나? 이리저리 자유롭게 날뛸 수 있지만 그러다 덫에 걸려 죽는 놈이라네. 또 저 검은 소는 하늘을 들이울 만큼 크나 작은 쥐 한 마리를 잡지 못하지. 자네가 지금 큰 나무가 쓸모 없음을 근심하고 있는데 어찌 그 나무를 넓은 들판에 옮겨 심고 가지가 드리운 그늘 밑에서 편히 쉴 생각은 못하는가? 그리고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도끼에 찍히거나 해를 당할 일도 없는데 나무가 괴로울 일이 있겠는가? 장자에 나오는 큰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자 넌 이렇게 말했어. 우리 반에도 키 큰 친구, 작은 친구 있는데 모두 다 예뻐. 세상 일은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나름이야.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상황도 180도 달라지지. 장자는 쓸모 없음의 유용함을 말했지만 때론 쓸모 있음이 화를 불러오기도 해. 혜자의 나무가 곱고 다루기 쉬운 나무였다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잘렸겠지. 이렇듯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항상 공존하고 있어. 좋은 제안은 반드시 그 이면을 봐야 해. 아빠가 살아보니 인생은 굴곡이 심한 산의 비탈길과 같아. 좌우의 구비도 심하고 위아래의 높낮이도 제각각이라 오르는 일이 쉽지 않지. 자칫 한눈을 팔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 너에게 찾아온 달콤한 제안은 구불구불한 비탈길에서 잠시 만난 작은 쉼터에 불과해. 어쩌면 그곳의 집안이 무르고 약해 오래 머물다가는 길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 멈추지 않고 지났다면 무너져 내릴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야. 현재 직장보다 좋은 조건의 영입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작정 사표를 내던지고 이직해야 할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에 제안을 거절해야 할까? 뚜렷한 주관 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다 보면 상대의 나은 점은 실제보다 부풀려 받아들이고 자신이 처한 현실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그래서 열이면 열, 자기 일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란다. 이런 상황에서 받는 좋은 제안은 일생에 다시 없을 천운인 것만 같아. 누구는 월에 1,000만 원을 번다더라. 그 집 정말 대박집인가 봐. 저녁 시간에 손님이 끊이질 않아. 그 직장은 정말 편한가 봐. 매일 한가해 보여.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 월에 1,000만 원을 번다던 그 사람은 1년 중 한 달만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어. 대박집 일하던 그곳은 마침 그날 지역 행사가 있었을 수도 있지. 편하게 일하는 것 같던 그 사람은 사실 매일 야근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제 좋은 제안의 이면을 살펴야 하는 이유를 알겠니? 그것도 객관적으로 말이야. 무작정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에 이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의 조언을 구하렴.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듣고
좋은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열하기만 해도 판단에 큰 도움이 돼. 내 주변에 장자와 해자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으라는 뜻이야. 그런데 따라 어린 시절에 내가 키 큰 친구든 작은 친구든 모두 다 예쁘다고 한 것은 아마도 모든 일에 좋은 면을 보려는 순수함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었을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면의 이면을 살피는 냉철함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어쩌면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희망을 바라는 순수함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 때론 숨은 이면을 살피는 현명함으로, 때론 희망을 그리는 순수함으로 삶을 살아가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정하라. 회사 게시판에 알림글이 하나 올라왔어. 얼마 전 퇴직하신 분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지. 회사에서 수십 년을 일한 분의 기쁜 소식은 충분히 나눌 만한 이야기이지. 하지만 아무도 그 소식을 언급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현역 시절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거든. 좋지 않은 의미로 말이야.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아부하기 일쑤이고 곤란한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 그런 처세술로 직장에서 오래 버틴 걸지도 몰라. 직위를 얻고 인망은 잃은 셈이지. 남의 대소사에 무관심해지는 사회 분위기는 서로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원인이기도 해. 작은 단말기와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어떤 정보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야. 아빠가 어린 시절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온종일 도서관을 뒤져야 겨우 몇 줄 건질 수 있었는데 말이야. 또 요즘은 장을 보러 직접 마트에 가지 않아도 새벽같이 집 앞으로 물건을 배송해주고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감촉을 느끼지 않고도 화면으로 책을 볼 수 있어. 이렇듯 앉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사람들은 남과 연결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야.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다 못해 끊어져 버리면 세상의 모든 흐름은 나로 시작해 나로 끝나게 돼. 적당히 친한 사람의 결혼 그리고 부고 소식은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지.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의 대소사는 무시하다 못해 인상 찌푸릴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아무리 작은 방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정이 필요해. 혼자 하는 여행의 환상을 품고 막상 떠나면 말할 사람이 그립고 맛있는 음식을 나눌 이가 그립고 좋은 경치를 함께 볼 사람이 그리운 법이지. 또 아무리 차가운 이성과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시대라 하더라도 정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위로받아. 따라 회사도 일하는 곳 이전에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란다. 그러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와는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관계의 고리를 유지해야 해. 직장 생활을 20년 한다고 가정해봐. 그 사이 내가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을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니? 아빠는 내가 예의를 지키고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 예의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아. 일은 조금 서툴지라도 당당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다음의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지. 그렇게 자신을 다져나가면 사람들은 너를 정말 멋진 사람으로 기억할 거야. 아부하는 말로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상대에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말이야. 회사를 그만두고도 너의 소식을 들은 옛 동료 누군가는 연락을 해왔으면 해.
아무리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말이지. 그렇게 연락이 닿은 사람은 긴 인생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인연이 되는 거란다. 따라 지금의 자리를 떠난 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늘 고민하렴. 그 고민이 너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고민에 대한 답을 하나둘 찾아가며 진짜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랄게.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쉽게 휘둘린다. 아빠, 파란불인데 후진을 하면 어떡해? 너의 말에 흠칫 놀라 차를 살폈지만 다행히 차는 안전하게 잘 멈춰 있었어. 차가 후진을 했었어? 라는 나의 대답에 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 내가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거든? 분명히 우리 차가 뒤로 움직인 것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를 알겠더라. 우리 차 옆에 서 있던 버스가 신호가 바뀌고 조금 먼저 출발하자 우리 차가 후진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 거야. 버스가 차창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했겠지. 가로수 한 걸음만이라도 함께 보였더라면 버스가 움직이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우리는 때때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평소에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며 후회를 하곤 해. 자신의 평소 습관이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았을 법한 일을 하는 경우는 대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야. 차창이 버스에 가려져 자신의 차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하는 것처럼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으면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휘둘리게 돼. SNS에는 누가 더 완벽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지 경쟁하는 게시물이 쉴 새 없이 올라와. 감성이라는 구실은 자기 자랑을 거리낌 없이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보기 좋게 꾸며진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좋아요를 연신 누르며 찬사의 댓글을 쓰기 바빠. 이런 세상의 흐름은 자기 본마음을 돌보지 못하게 생각의 창문을 가려버려. 따라 뭔가에 휘둘리는 듯한 생각이 든다면 마음의 여유를 되새겨야 해. 그런데 바쁜 일상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야. 성장을 재촉하는 사회 분위기는 젊은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죄악으로까지 여기곤 하지. 그럼에도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선 반드시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단다. 아빠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걷기야.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처럼 걷는 동안 생각은 분명해진다는 토마스 만의 말처럼 걷기 하나만으로도 너를 이리저리 휘두르는 마음의 잡념을 덜어낼 수 있어. 내딛는 발걸음의 규칙적인 리듬이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켜주지. 또 중간중간 눈에 들어오는 다양한 풍경을 통해 어지러운 머리를 환기할 수 있어. 너의 걸음을 따라 함께 걷는 사람이 없더라도 괜찮아. 오롯이 혼자 걷는 길은 깊은 사색을 가능하게 하고 걷기로 잔잔해진 마음의 호수에 허리를 숙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거든. 흐르는 물에는 얼굴을 비춰볼 수 없는 법이야. 누군가 너의 마음에 돌을 던져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면 어디든 걸어보자. 걸음마다 몸은 흔들릴지언정 마음만은 편안히 가라앉을 거란다. 따라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봐야 해. 걷기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유 공간에 너만의 가로수 한 그루를 심어보렴. 그렇게 뿌리 내린 가로수는
아무리 큰 버스가 내 옆을 지나더라도 꿋꿋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거야. 그때 비로소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너로 살아갈 수 있을 거란다. 그렇게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항상 나여야 한다. 누군가의 조건 없는 선의에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큰 것을 바라며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야. 그러니 재능을 나누거나 기부금을 내는 것도 먼저 자신을 챙긴 뒤에 생각해 볼 일이란다. 어느 마음씨 좋은 식당 주인이 매달 하루를 정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어. 따뜻한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불황으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주인은 무료 식사 제공을 그만둬야 했어. 그동안 연신 고마움을 표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금껏 무료로 밥을 얻어먹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며 재차 식당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을까? 아니었어. 당연히 밥을 얻어먹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식당에 들른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주인의 말에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듯 속상해했어. 그 중에는 어서 밥을 내놓으라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지. 누군가의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 마련이고 그 호의가 반복되면 원래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처럼 느껴지게 돼. 그러니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선행을 베푸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란다. 만약 식당 주인이 자신의 가게를 먼저 돌보고 큰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화풀이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야. 때론 나누는 기쁨에 중독되어 자신의 수익 대부분을 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남을 돕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도 있어. 여유 시간을 온통 봉사활동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빠의 대답은 절대 아니다란다. 올바른 베품은 자신을 온전히 챙길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렴.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가정을 꾸려나갈 때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야. 몸 상태를 생각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자칫 큰 병을 얻어 휴직해야 할 수도 있어. 회사로서는 갑작스러운 직원의 공백으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기겠지. 또 자신의 기분을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떠난 가족 여행은 즐거울 일 하나 없는 고행길이 되는 거야. 덩달아 함께한 가족도 감정이 상하게 되지. 여유 시간이 없는데도 무리해서 야학 선생님을 자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개인 일정과 겹쳐 수업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시작은 선한 마음이었을지라도 자신을 챙기지 못한 잘못이 선행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야.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나로 두고 상황을 살피다 보면 차츰 자신의 역량을 알게 돼. 자신의 역량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한계점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한계점을 알아야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알 수 있어. 자신의 한계를 가늠하지 못하면 능력 밖의 일에 매달리다 큰 시련을 겪을 수도, 막연한 두려움에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지. 그러니 자신의 한계점을 제대로 알아야 온전한 능력 안에서의 베품도 가능한 법이란다. 따라 어떤 일이든 우선순위는 자신이야. 그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렴.
그렇게 자신을 알아가고 능력 안에서 마음껏 베푸는 내가 되길 바란다. 고민 없는 삶이 더 위험하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티베트의 속담이란다. 여기서 걱정을 고민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 고민을 해서 고민이 없어지면 고민이 없겠네.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아빠는 이렇게 한 번 더 바꿔보려 해. 고민을 해서 고민이 많아지면 고민이 없겠네 라고. 고민을 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게 왜 고민이 아닐까? 아빠는 젊은 날 지인들 사이에서 고민 없이 사는 걸로 유명했어. 그야말로 인생을 물 흐르듯 살아갔지. 고민 없는 인생이 최고라며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고민조차 의식 너머로 흘려버리려 노력했어. 그 당시엔 정말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이루면서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늘어나자 그때까지 꿈꿔왔던 고민 없는 인생은 그저 인생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고민을 하나둘 헤쳐나가며 성장할 수 있었지. 고민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야.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 상황을 파악해가며 그동안 경험하고 익힌 지식을 접목하는 과정. 바로 고민이야. 고민하는 사람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결과물에도 많은 차이가 생겨. 고민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노하우를 쌓게 되니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지. 고민은 생각의 다양성을 키워준단다. 생각이 꽉 막힌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고민이 부족한 사람이야. 어떤 현상이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나름의 결론에 다다르는 때가 있어. 거기서 고민을 멈춘다면 자신만의 편협한 생각에 갇혀 시야가 좁아지게 돼. 그런데 현명한 사람의 진짜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이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적당한 고민에 적당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세상의 진리라며 강요하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고민해야 해. 고민은 좋은 사람을 끌어당겨. 평소 고민하는 습관으로 사고가 확장된 사람들은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서로 다른 생각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기에 자신이 볼 수 있는 영역을 무지로 여기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질문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단다. 따라 이제 고민을 해서 고민이 많아지면 고민이 없겠다는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니? 고민을 많이 하기 위해 고민하렴. 크고 작은 고민을 헤쳐나가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커져 있는 너를 발견할 수 있을 거란다. 그렇게 진짜 고민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